엄마, 우리 그냥 도망갈까?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정의롭게 살아온 63세 은퇴교사 한정혜. 하지만 그녀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죠. 유학까지 다녀온 당당했던 딸이 한여복을 입고 있었고 사랑스러운 손녀는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재벌가의 저택.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어요. 과연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요? 법도 언론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할머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성애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고속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은비를 본 지도 벌써 3달이 넘었고 전화로만 듣던 하진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은퇴 후 소박한 시골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왔지만 딸과 손녀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서자 괜스레 주눅이 들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고 대리석으로 치장된 외벽은 햇살에 반짝였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오는 건 은비가 아니라 낯선 가정부였습니다. 은비 아니 서은비 씨를 찾아왔는데요. 아, 손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정부의 시선이 내 낡은 옷차림을 훑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현관홀에서 기다리는 동안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왠지 모를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죠. 그때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는데 계단 모서리에서 나타난 건 한여복을 입은 여자였어요. 순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은비였습니다. 내 딸 은비가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한때 유학까지 다녀와 당당했던 딸의 어깨는 구부정했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은비야, 너 왜 이런 차림으로? 딸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집안 관리를 맡기셨거든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톱 밑은 검게대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키운 딸인지 내가 아는 은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진이는? 우리 하진이는 어디 있니? 위층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아니 시어머니께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딸이 내 팔을 붙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가만히 계세요. 딸의 떨리는 손과 절망적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이 집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응접실에 앉아 있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은비는 계속해서 문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불안해했고 나와 대화할 때도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요. 시댁에서 잘해주시고 하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딸의 말은 분명했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은비를 본 적이 없었죠. 어릴 때부터 씩씩하고 당당했던 딸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절절했습니다. 하진이의 목소리였죠. 은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몸이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하진아, 그렇게 울면 안 돼.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층간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위압적이고 차가운 어조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은비가 움찔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올라가 봐야겠어요. 나도 같이 가겠다. 하진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안 돼요. 은비가 다급하게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명백한 두려움이었죠. 내 딸이, 내가 키운 은비가 나를 보고 이런 표정을 짓다니요. 은비야, 대체 무슨 일이?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방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계단을 내려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은비가 황급히 내 앞에 서서 자세를 바로 했어요. 마치 군인이 상관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았죠. 현관문이 열리면서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백미란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 손님이 계셨네요. 은비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백미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날선 질책이 숨어 있었어요. 은비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을 모시는 게 당연하죠. 백미란이 나를 향해 억지로 만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진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계심과 불쾌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그때 다시 위층에서 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고 애처로웠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5살 아이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어서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백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교육 중입니다. 혼란스러우니 오늘은 이만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은비가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가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무언가 절박한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이 집에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은비와 하진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망적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진이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고 백미란의 차가운 시선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하진이의 울음소리는 달랐어요. 그건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절규였습니다. 5살 아이가 그런 소리를 낼 때는 분명히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작은 마당에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지만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비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 말 속에는 분명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은비가 어렸을 때는 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는데 지금 내 딸은 어떤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 제대로 된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하녀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딸, 그리고 나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던 모습 말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하진이가 울면서 나를 부르는 꿈, 은비가 어두운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꿈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은비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평소 은비는 연락에 빠르게 응답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적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지혁이었어요. 지혁이는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을 맡았는데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자신이 다친 적도 있었죠. 그때 내가 지혁이를 보호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 지혁이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선생님, 저 나중에 꼭 검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만약 선생님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학생의 고마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정말로 지혁이가 검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한다고 했죠. 하지만 막상 연락하려니 망설여졌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제자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 검사를 귀찮게 하는 것도 미안했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울면서 내게 손을 뻗는 하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추측이 틀렸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정말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용기를 내어 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혁아 나야, 한정혜 선생님.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응, 잘 지냈다. 지혁아,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부탁할 일이 있는데. 전화 너머로 지혁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걱정되는 목소리신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내가 중학교 때 내게 말했던 거 기억하니? 나중에 선생님이 곤란하면 꼭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이야. 물론 기억해요.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혁이의 단호한 대답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정말로 움직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혁이와 만나기로 한 날 나는 일찍부터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교대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도착해보니 지혁이가 벌써 와 있었어요. 키가 훌쩍 컸고 어깨도 넓어져서 완전히 어른이 된 모습이었지만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모습은 여전히 중학생 때 그 지혁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신데 무슨 일이세요? 지혁이는 여전히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비의 초췌한 모습, 하진이의 절절한 울음소리, 백미란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그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까지 말이죠. 지혁이는 진지하게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늘아, 지금 어디야? 교대역 근처인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10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어요. 지혁이가 일어나서 손을 흔들자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 대학 동기인 심하늘이에요. 지금은 탐사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하늘아, 우리 은사님이신 한정혜 선생님이야. 하늘이라는 여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혁이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하늘이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미란이요? 혹시 대한건설 회장 부인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하늘이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대한건설 관련해서 수상한 정황들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백미란이 하고 있는 자선사업 쪽에서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선사업이요? 네, 겉으로는 불우한 아동들을 위한 재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거나 하도급 업체들한테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교묘하게 해서 잔거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에서도 관련 제보가 몇 차례 들어왔는데 증거 부족으로 수사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 가정 내에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 거네요. 하늘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단순히 며느리를 부려먹는 정도였어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일인지는. 지혁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가정폭력이나 강요, 협박 같은 것들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만약 결혼 자체가 어떤 강요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거라면. 거래요? 네, 요즘 재벌가들 사이에서는 정략 결혼이나 사업상 이익을 위한 결혼이 종종 있어요. 만약 은비 씨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결혼하게 된 거라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딸분 은행 계좌나 개인적인 서류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런데 왜요? 만약 정말로 강요 결혼이나 금전적 착취가 있었다면 계좌 거래 내역이나 계약 서류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거액의 돈이 오간 흔적이나 이상한 계약서들 말이죠. 지혁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의료 기록이나 사진 같은 증거도 필요할 거예요. 나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단순히 딸이 시집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증거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은비는 연락도 안 받고. 하늘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제가 백미란과 대한건설 쪽 자료를 더 파보겠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딸분과 연락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딸분도 도움을 원할 거예요. 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내부 자료를 확인해 보겠어요. 선생님, 이 일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정말로 내 추측이 맞다면 은비와 하진이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을까요? 하늘이와 지혁이를 만난 지 일주일 후 하늘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지금 당장 뉴스 보세요. 온라인 뉴스 말고 KBS 저녁 뉴스요. 나는 황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대한건설 백미란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재단에서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한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에 하늘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백미란 회장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희망아동재단은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총 5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동복지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를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백미란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텐데 은비와 하진이는 괜찮을까요? 뉴스가 끝나자마자 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뉴스 보셨죠? 하늘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이제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큰일이에요. 대한건설 측에서 즉시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당하던 하늘이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사실만 보도한 건데 왜? 백미란 측 변호사들이 총출동했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신문사에도 압력을 넣고 있어요. 광고를 끊겠다고 협박하면서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협박을 받다니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기사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제가 확인한 자료들은 모두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내부 고발자나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야.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백미란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은비와 하진이에게 화풀이를 하지는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은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쯤 신호가 갔을 때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은비의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은비야, 나야 엄마야 괜찮아. 엄마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은비야, 뉴스 봤니? 백미란에 대한 기사 말이야. 전화 너머로 은비가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언가 떨어뜨리는 소리도 났죠. 엄마, 제발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시어머니가 아니,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은비야, 잠깐만. 너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은비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집안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지혁이에게서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검찰 내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백미란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위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치적 압력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수사를 못하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더 수집해 보겠어요. 그리고 만약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건 별개의 사안이니까요. 하늘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하늘이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선생님, 저 더 파보려고 해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다는 건 분명히 숨길 게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딸분도 걱정되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벌써 협박까지 받고 있는데.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없앨 테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딸분과 손녀분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비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하진이의 울음소리도 생생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협박을 받고 약한 사람들은 더욱 고통받게 되다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 딸과 손녀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지혁이에게서 절망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수사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위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명히 증거도 있고 의혹도 충분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 압력이 너무 강해요. 대한건설이 정부 주요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저한테도 인사 압박이 들어왔어요. 지혁이의 말에 나는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사 압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방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검사 생활이 어려워질 거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지혁아, 내 탓이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법과 정의를 믿고 살아왔는데 돈과 권력 앞에서는 진실조차 무력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이런 세상에서 정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이에게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문사에서 더 이상 관련 기사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였습니다. 광고주들이 압력을 넣었고 결국 신문사도 굴복하고 만 거죠. 선생님, 저도 어쩔 수 없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다른 기사를 쓰라고 하고 백미란 관련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라고 해요. 프리랜서라서 버틸 수도 없고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짧고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겠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하진이만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엄마가 애쓰셨는데 죄송해요. 나는 즉시 은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갑자기 은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은비야, 괜찮아. 문자 보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하녀보다도 못하게 대하고 하진이한테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비야,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엄마, 이미 다 끝났어요. 뉴스도 없어졌고 수사도 중단됐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참고 살아야겠어요. 그때 전화 너머로 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왜 울어? 할머니한테 또 혼났어. 순간 은비가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진이의 더 어린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엄마, 우리 그냥 도망갈까? 할머니 없는 곳으로.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모릅니다. 아이조차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은비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진아,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왜? 엄마가 계속 울면 하진이도 슬퍼. 하진이의 순수한 말에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왜 엄마가 우는지, 왜 자신이 할머니한테 혼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의 아픔만큼은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은비야, 하진이 말이 맞아. 도망가야 해. 하니 도망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야 해. 엄마, 불가능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저희를 절대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도해봐야지.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은비는 한참을 울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 정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빠져나갈 수 있어.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검찰도 언론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고요. 평생 조용히 살아왔지만 내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어요. 하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도망갈까? 그래,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은비가 포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나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울 때가 온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던 나에게 희망의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지금 혼자 계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응, 혼자 있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안 되고 만나서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역이의 진지한 어조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역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는데 지역이의 표정이 사뭇 달라 보였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 대신 날카롭고 결의에 찬 눈빛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정식 수사는 막혔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지역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찰 내부 고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을 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어? 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걸 이용하면 외압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어요. 지역이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지역아, 그런 일 했다가 너만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제가 검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예요. 지금 정의를 포기하면 제가 검사인 의미가 없어요. 그때 하늘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역이가 미리 연락했나 보더라고요.
하늘이도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포기했던 사람 같지 않고 오히려 투지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저도 포기 안 할 거예요. 회사에서는 기사 못 쓰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SNS예요. 개인 계정으로 사실들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기자들한테도 자료를 넘겨줄 수 있어요. 특히 해외 언론 쪽으로요. 하늘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화면에는 은비와 하진이가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한 건지 놀라웠어요. 이건 어떻게? 선생님 딸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이메일로 사진들과 동영상 파일들을 보내왔어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몰래 촬영한 것 같아요. 사진 속 은비는 정말로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하진이가 백미란에게 혼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지혁이가 답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증거예요. 그리고 강제노동의 증거이기도 하죠. 이걸로 새로운 고발이 가능해요. 하늘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 자료들로 완전히 새로운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재벌가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춰서요. 이건 회사에서 막을 수 없어요.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 시작할 거야? 지금 당장이요. 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늦으면 증거들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딸분과 손녀분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하늘이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오늘 밤부터 기사 준비에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에는 첫 번째 기사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였어요. 지혁이와 하늘이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무엇보다 은비가 용기를 내어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부 고발 접수 완료. 내일부터 본격 수사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늘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기사 완성 내일 새벽 6시에 업로드 예정. 이번에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나는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의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재벌가 며느리 학대 실상 5살 아이까지 체벌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은비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백미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된 거였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 수갑을 찬 백미란이 검찰청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백미란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은비에게서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딸의 웃음소리였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구속되면서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나는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날이 올 줄 몰랐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목이 메었죠. 정말이야? 어디로 가는데? 교회에 작은 단독 주택을 얻었어요. 마당도 있고 하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은비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딸이 이렇게 밝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니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사 날짜는 언제야?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정말 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은빛에 출발하는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이사 당일 나는 새벽부터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그 거대한 저택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 처음 왔을 때는 압도당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딸과 손녀를 괴롭혔던 감옥 같은 곳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은비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정말 별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어깨가 쫙 펴져 있었고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 은비가 달려와서 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나는 내 딸을 되찾았다는 실감이 났어요. 이전에 당당하고 씩씩했던 은비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진이는 안에서 짐 정리하고 있어요. 새집 간다고 너무 신나해서 아침부터 들떠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하진이가 작은 박스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거기에는 마당이 있대요. 하진이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들었던 절절한 울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5살 아이다운 순수한 기쁨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하진이가 마당에서 뭐 하고 싶어? 꽃도 심고 강아지도 키우고 싶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요. 은비가 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 짐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 집에서 은비와 하진이가 겪었을 고통들을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진짜 소중한 건 물질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 비하면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마당에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엄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예뻐. 여기가 훨씬 좋다. 하진이가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신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은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 영원히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은비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증거 사진들 찍어서 보낸 것도 은비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지역 오빠랑 하늘 언니도 엄마 때문에 움직인 거고요. 짐을 다 옮기고 저녁을 차릴 때쯤 지혁이와 하늘이가 축하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지혁이는 하진이를 위한 큰 인형을, 하늘이는 은비를 위한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백미란 재판도 곧 시작될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하늘이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하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엄마가 안 울어요. 그리고 하진이도 무서운 할머니한테 안 혼나요. 그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진이는 왜 어른들이 웃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덩달아 깔깔 웃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니요.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은비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 내 딸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